신규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게 9억이 넘는 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할 때 그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금융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죠. 9.13 대책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 예, 예. 2016년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근데 모르는 사람도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규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음. 어떤 상한선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만 네. 피크를 찍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너무 명확해서 그리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당장 시장에서 보이는 그 저기 징표 신호만 해도 그 바닥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건 그냥 딱 시장에 좀 밀착해서 미시적으로 본 것이고요.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좀 크게 보자면 멀리 좀 떨어져서 네.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기저. 그러니까 그 근간은 뭐냐면 역시 인구의 증감. 그쵸.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이동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서울로 막 몰려들 때 막 1년에 막 40만 원씩 오면 집값이 안 오르고 100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거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 성장률, 1인당 국민 소득, 또 이제 고용률 및 고용의 질,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게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금리.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여러분 그냥 중력 같은 거잖아요. 예, 경제에서 중력 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당연히 토지하고 주택의 수급, 그렇죠? 수요랑 공급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그 세제에 대한 거, 그다음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얼마 풀어줄 거냐, 조일 거냐, 그다음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정책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이제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주거복지 정책, 공공임도 얼마나 많이 지을 거냐, 적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얽히고 설켜서 가층적인 어떤 영향을 가격에 미친다. 영향을 이제 네.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거의 다 제가 망라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 근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가 너무 뭐 황당한 게,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뭐 많이 얘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고사하고 그 인구 자체가 지금 감소한다는 그 타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경기도 다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수정했죠. 기존에 2.6인데 지금 맞아요. 0.1% 포인트 하향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수출, 그러니까 외국과의 무역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 차지하는 포션이 절대적인데 이게 글로벌 시장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금리를 사정이 나쁘니까 기준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꾸 이제 공급 얘기하는데 집값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공급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온통 공급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근데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줄었는데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 2017년에 역대 최고로 많이 했어요. 착공이든 인허가든. 그래서 좀 준 걸로 보이고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많이 했고. 자, 보십시오. 인허가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하겠죠. 그다음에 준공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한 3년 이상 걸려요. 한 4년 정도 봐야 될 거예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그렇죠. 예. 준공하면 이제 그다음에 입주하니까. 입주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분양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인허가가 꽤 많다니까요, 물량이. 그러면 그거는 4년 있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해도 물량이 모자라지 않다. 네. 경기도도 경기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만 5천 가구 정도를 계속
지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예. 3만 5천 그 개. 서울은 보통 한 3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규 공급 주택이. 신규 주택 공급이. 그렇게 좀 많은 거죠, 되게 많은 겁니다. 실제 필요한 것보다 한 5천 가구 정도 초과해서 계속 지은 거네요. 예. 그리고 2017년에는 뭐 착공이 5만이에요, 5만 무려. 그리고 작년에는 4만 4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30만 가구. 그 저는 이제 30만.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느낌이어서 정부가 지금 1차, 2차까지는 발표를 했고요, 입지를. 3차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3차도 한다는 거예요. 예. 다 합치면 30만 가구가 또 이제 대기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지도편을 쳐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좀 서울에서 더 가까워요. 대체로 좀 그래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제일 가깝고요. 근데 2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좀 멀었어요. 파주 같은 데 진짜 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수요도 좀 분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급이 뭐 많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워낙 지금 들어와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혼난 상태여서 이걸 풀어주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안정된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 조인 게 가장 컸다고 봐요. 네. 그걸 풀어주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만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수준은 아닌데 좀 성가신 수준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시장이 근데 왜 이렇게 버티느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왜 이렇게 미미하냐? 근데 보유세가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보유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힘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막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 소유자들이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이 사실은 가격 상승에 친화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올라가겠어요. 굉장히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싶어요. 예. 요약하면은 이제 인구,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 거시경제 지표, 네. 그다음에 금리, 예. 주택 공급, 정부 정책 다 봐도 이게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 그렇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겠죠. 예. 버티기 하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무주택 시민들이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도 유지가 되니까 유지 내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데 공적 기구라고 하는 언론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버티기 국면인 것 같아요. 집까지는 지금 부동산으로 네. 돈을 버는 예, 사람들의 예. 입장에서는 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네.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규로 매입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야 뭐 이제 뭐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거기는 네. 사실상 안 되니까 현금 가지고 그냥 베팅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꽤 주저할 것 같고 현금 베팅을 지금 뭐 집값이 8억 13억 이런데 현금 근데 베팅하기는 부자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봐요, 정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쉽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팔기도 별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강제하려면 보유세로 이제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그냥 버틴다. 버틸 수 있는 수준에 지금 예, 보유세가 초고가 주택에만 조금 올렸기 때문에 버티죠. 그러니까 30평대를 예를 들어서 갭 투제로 내가 30평대를 한 두세 개 갖고 있다. 이랬을 때 버틸 만한 라고 판단하겠죠. 소득이 문제일 거예요. 네. 당연히 소득이 문제겠죠. 부채랑 소득 네, 다 네, 봐야 네. 되겠죠. 뭐 그건 네. 케이스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버티겠다. 왜냐하면 또 부부 명의로 공동 명의로 쪼개 놓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GDP가 또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그 위험 요소가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굉장히 특별히 갭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안 하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볼 때 느낌이 이걸 흔들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주택 가격, 부동산 전체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돼야 국민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부동산 네. 가격이 높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너무 좋겠지만 음.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진입 장벽이고 기회가 균등하지가 않아요. 없는 네. 사람은 이건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예, 그냥 관리하겠다는 건데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는 거. 근데 유지를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지 왜 다 오른 다음에 유지를 하냐? 근데 그게 짜증나. 그거는 네. 그거는 시장을 오판한 거죠. 예. 완전히 오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대책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2017년에 파리 종합대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굉장히 잘 짠 대책이긴 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유세가 빠졌거든요.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거래가 좀 급감하긴 했어요. 지표를 딱 보면. 근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다시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그 늦가을 한 11월부터 한번 또 올랐고요.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대폭등을 네. 예. 한 셈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시장 내면의 에너지를 오판했다.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 좀 전염병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되게 오판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건데 그 대가를 이제 아주 호되게 치른 거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17년 8월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18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17년 5월 파리 또 대책 다시, 이전으로. 예,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여러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보자면 이게 파리 대책 이전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지표들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네. 예. 이게 조금만 뭔가가 한 축만 무너지면 그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파리 대책 이전으로 돌리려다가 완전히 그 어떤 뭐랄까 그 경제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폭락하면? 들어요. 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건설 경기에 상당한 그냥 악영향이 좀 지금 안 그래도 경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야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줘야 다른 게 산다. 다르게 산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임대료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면 이제 중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주거비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소득주도 통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다른 곳에서 더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것에 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가계 지출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 이런 것도 보면 목표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목표가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비주택 거주자들을 뭐 2000 몇 년까지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를 내걸어야 뭐 최소한 되잖아요. 뭐 퍼센티지는 내놔야지. 예, 예. 그런 걸 내걸든지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어디까지 예. 해놓겠다. 보유세는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맞게. 하겠죠. 네. 예.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일관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여튼 굉장히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일부러 무능한 건지 시장이 굉장히 헷갈려 하긴 하겠네요. 네.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급한 불은 꺼야 되겠고 뭐 즉자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고요. 그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네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나와 있는 그 지표를 보면 17년 4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언제냐면은 17년 11월이 100입니다. 네. 100을 놓고 봤을 때 17년 4월이 출범 직전이죠. 그때 96.8이었어요. 예, 지수가. 근데 지금이 언제냐? 107.7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월이 이거 보면은 뭐 떨어지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지수만 놓고 봐도 네.
아마 여러분들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그 더 먼 얘기일 텐데 네. 근데 이 지수만 봐도 정점이 이제 18년 11월이었는데요. 109.1. 근데 지금 107.7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문정부가 17년 5월에 등장했으니까 네. 17년 4월이 96.8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돌려놓겠다. 그러면은 이제 10% 포인트가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유세는 너무나 좋은 세금이니까 그것을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서 참여정부처럼 그렇게 인기가 높을 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다주택자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또 빼주기도 했고.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동력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진단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약간 시장이 오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 정부가 별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뺄 생각이 없네? 라고 또 시장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지금 문 정부의 어떤 그 우유부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예. 뭐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네. 예컨대 제가 보기에는 그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두 개일 건데 역시 보유세랑 대출이에요. 다른 건 제가 보기엔 사소하고요.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두 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풀어준다. 그럼 시장은 다시 반응하겠죠. 다시 반응할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제가 보기엔 살아나기 힘든다고 봐요. 그럼 지금과 같은 기조를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면 예. 서서히 계속 빠질 거다라고. 뭐그 낙폭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 또 외부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뭐 많이 빠질 거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닌 바에는 좀 뭐 서서히 빠지겠죠. 네. 예. 대출 규제가 워낙 세요.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사실 저는 이 국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대출을 오히려 풀어주고 예, 조금 풀어주고 동시에 보유세를 높여라. 강화하는 거죠. 예. 예, 주택 전반에 걸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러면은 이제 부담 느끼는 투기 다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내놓게 되죠. 다주택자는 보유세 때문에 내놓게 부담을 더 되고. 느끼게 되고 실수요자는 그런 대출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좀 살 대출을 수 있게 풀어줘라. 하고. 네. 예.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유세에 대한 강한 부담을 줘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게 하고. 저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출 규제가 편한 거여서 그렇죠. 예, 편하죠. 대출 규제는 편하잖아요. 네. 근데 세금은 싫잖아요. 사람들이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탓이 크죠. 세금을 다주택자 위주로 이렇게 재편을 하면 그래도 그 저항이 이렇게 클까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려서는 정권 재창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가 또 돈 주지기도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 주도층이고 네. 뭐 종교 권력, 언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 한 70% 되는 시민들을 믿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을 안 믿네. 참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이게 예,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정부 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라고 예.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봐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뭐 예, 그렇게 봐요. 결국 70%의 시민이 뭔가를 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예, 상황인 예.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전보다 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은 과거 한 10년 전보다 훨씬 높아요. 네. 예, 강화해야 된다 왜 안 하냐. 예. 보유세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 지금 이 운동 정말 오랫동안 해온 건데 예. 네. 지금 정말 뭐랄까요? 그 크리티컬한 음. 이 운동을 정말 이제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오고 있다, 네. 가까워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게
주택 경기를 예측하는 모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허니콤 사이클 예, 모델. 예, 예, 굉장히 예. 이름이 재밌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벌집 순환. 벌집처럼 생겼어요. 이 모형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육각형이죠. 육각형으로 돼 있고 국면이 6개입니다. 6개고 이제 이거는 순전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건데 가격하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두 지표로만 갖고 이제 본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을 네. 주택 경기 사이클을. 근데 이제 대체로 보니까 이게 그 벌집처럼 6개 국면을 통과하더라. 대체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그 회복기가 있고 1국면이 회복기예요. 회복기가 있고 2국면이 이제 화랑기, 호황기고 그다음에 침체 진입기, 침체기, 그다음에 뭡니까? 그 불황기. 그다음에 이제 회복 진입기. 6개 국면이 있고 그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맞춰서 대충 놓고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16년 이후가 화랑기다. 그러니까 2국면 화랑기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작년 늦가을에 피크를 찍었다. 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3국면에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 진입기 3국면의 초입이다. 이제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바닥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 거짓말이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3, 4, 5국면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뭐 지금 언제까지 또 얼마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국면을 뒤집으려면은 정부의 정책의 기조가 확 바뀌든가 예, 그렇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3국면, 4국면, 5국면을 거치면서 네. 거래량은 당분간은 더 줄어들고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떨어지겠죠. 5국면의 불황기에 보면 거래량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예. 근데 것까지. 사실 그때가 예. 이제 동특이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사실 네. 근데 그때가 주택을 매입할 적기이긴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를 복귀해 보면 12년, 13년 그 무렵이 사실 그 불황기의 끝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때 샀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때가 뭐 앞으로도 올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안 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모형이고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뭐 지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한 13년 그러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100% 신뢰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형에 비추어서 보면 지금이 3국면 그러니까 침체 진입기 초입이다. 그것도 이제 시작이다. 사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이 한번 더 튀면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엔 정권 재창출도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기는 뭐 힘들겠죠. 관리하면서 점점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게 문정부의 어떤 목표인 것 같긴 예. 한데 네. 지금 정책을 강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지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대출 규제를 확 푼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우리는 차라리 대출 규제를 계속 이렇게 강하게 묶지 말고 보유세로 정책을 네. 풀고 대출 규제는 오히려 풀어라. 예.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숨통을 튀게 해주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예. 네.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고 불필요한 사람이 집을 내놓게 네네. 하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바닥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언론들의 혹세무민적인 그리고 바닥이니까 들어오라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명백해 보여요. 우리 이태경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정책적인 변수, 또 경제 전반의 변수,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 봤을 때 이건 절벽이 아니다. 네.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니까 네. 자꾸 구라를 치고 있어 것들이. 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사계절로 비유하자면 지금이 쉽게 말하자면 가을의 초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겨울도 시작 안 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주택은 경제에 관련된 상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단순히 경제에 관련된 상품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석할 뿐만 아니고 또 운동까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강남이 온다 이제 강남이 온다로 바뀌었으니까 네. 강남이 온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 운동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